자, 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나요? 아니면 숨을 헐떡거리진 않나요? 아니면 요 근래 또 식욕이 폭발해서 밥을 더 달라고 막 조르진 않나요? 사실은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노령견의 건강을 위협하는 쿠싱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경북대학교 최영규 교수님을 모시고 노령견에서 다발하는 쿠싱 증후군이란 질병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집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쿠싱 증후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쿠싱 증후군은 이제 원인과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코티솔이라고 하는 농도의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생화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는 부진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불리고 1932년에 이 증후군은 인간에게 처음 설명한 신경외과 의사 하비 쿠싱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과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람에서는 매우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개에서는 꽤나 흔한 질환이어서 시추, 푸들, 닥스훈트 등의 품종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질환입니다.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일단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호자분이 내가 아이 관리를 소홀해서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호자의 건강관리 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 등의 결과로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요. 노화 과정에서 몸에는 코티솔 분비를 조절하는 축이 있는데 그 정교한 축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노령기 접어들면서 이 축을 담당하는 뇌하수체나 이제 부신의 종양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몸이 원치 않는데도 부적절한 호르몬이 자주 분비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뭐 원인은 사실 뭐 유전이거나 아니면 운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품종 소인이 있다는 말이 이제 사람에서의 유전성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추, 푸들, 이제 닥스훈트, 테리어 이런 품종에서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주로? 봐서는 네, 이제 유전적 소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쿠싱의 경우는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화와 유전적인 그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쿠싱을 발생하는 걸 막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피부약을 먹었는데 너무 가려움증 완화가 돼서 그 약을 수의사 처방 없이 그냥 내가 임의로 구해서 먹인다거나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따른 쿠싱 증후군은 주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의 피부약 등을 단기간만 처방을 받아야 되겠고 장기 복용 시에는 꼭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이제 가려움증은 좋아지나 아이가 그 약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제 다식 헥헥거리고 이제 밥도 잘 먹고 이런 게 있으면은 꼭 오랜 시간 먹어도 되는 약인지 판단을 받고 의인성으로 쿠싱 증후군이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쿠싱은 정확한 보호자의 관찰과 수의사의 진단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신호들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신호들이 들어가나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보호자분이 아이를 잘 관찰하게 되면은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물을 많이 묻는다거나 우리 애는 밥이면 환장하지, 우리 애는 건강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알고 보면 호르몬 질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P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다뇨, 다식, 그리고 팬팅이라고 헐떡거림, 그리고 팟벨리라고 배가 이제 볼록 나오는 약간 그 5가지 질환이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식탐이 생긴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식탐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병에 의한 식탐하고는요? 일반적으로 식욕은 배가 부르면 그만 먹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 위주로 반응을 하는데 이제 쿠싱 걸린 애들은 이제 뭔가 폭발적으로 허겁지겁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군요, 정말. 그래서 뭐 평소에 안 먹던 사료도 모든 음식을 다 탐식하는 약간 그러한 쓰레기통을 막 뒤진다거나 우리 애가 식욕이 돌아왔을 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쿠싱 증후군에 걸렸을 때 물 많이 마시는 게 왜 위험 신호에 들어가나요? 단순히 목이 마른 변화로 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신장의 농축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이제 오줌을 많이 싸게 되는 게 먼저이고
이제 뭔가 오줌을 더 자주 싸고 많이 싸는데 오줌 색깔이 좀 묽어졌다거나 이제 그런 변화와 동반돼서 물을 좀 허겁지겁 그러면 먹는다. 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장 기능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몸에서 수분을 많이 내보내고 이런 탈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을 또 먹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거랑 이런 쿠싱 증후 때문에 배가 올챙이처럼 불룩 나온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보면 얘가 살이 찐 건가? 밥을 많이 먹은 거? 아니면 질병 때문에 배가 나온 건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할 때 이제 헬스장 가서 인바디를 주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이제 그런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량, 근육량 이런 걸 수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아이의 근육량 그리고 아니면 수의사분과 보호자분이 근육량 평가와 아이의 체지방량을 눈과 이제 만져보는 걸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살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육과 동반돼서 이제 체중과 근육량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더 많은데 이제 쿠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른 사람들처럼 ET 배처럼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단순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방이 말랑말랑하고 전신 어깨나 이런 데 살이 좀 두툼하게 부으면서 배가 불러 나오는 상황이면은 전체적인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육은 빠지고 애기 막 갈비뼈는 막 보이면 말랑하는데 배만 볼록 나온다. 보호자분이 먼저 눈치를 채거나 아니면 진료하는 수의사분께서 먼저 이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방법이 갈비뼈의 느낌을 이렇게 손을 다물어 보시면은 이렇게 주먹을 접으시면은 여기의 느낌이랑 비슷한 정도의 정권의 느낌하고 비슷한 정도로 많이 마른 거네. 이 그러면 이 정도면요. 정도면 굉장히 마른 편이라고 느껴져야 돼서 그 갈비뼈는 여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배가 좀 볼록 나왔다 하면은 전형적인 근육은 별로 없는데 배만 좀 나온 근육의 재분비가 일어난 쿠싱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쿠싱이란 병이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래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원래는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적절하게 분비를 하게 되는 유익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이제 뭐 마치 전쟁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분비가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부적절하게 높은 농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재분배라든가 이제 근육량이 감소가 된다거나 이제 오줌의 농축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만성 탈수를 유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혈액 내 혈전의 위험도 증가를 시켜서 혈전증의 위험성을 높여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다양한 안 좋은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약을 통한 관리 그리고 아예 근육량이 더 빠지지 않게끔 식이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합병증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쿠싱에 걸린 강아지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합병증 중에서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자체도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좀 보호자분이 당뇨 때문인지 쿠싱 때문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코티솔이 인슐린 작용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쿠싱 환자들은 당뇨도 같이 앓게 되는 그런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슐린 용량만으로 당뇨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제 쿠싱 양만으로 쿠싱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검사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합병증 여부를 좀 알아봐야 하고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려요? 네. 그래서 이제 혈관이나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고혈압이랑 혈전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제 폐혈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쿠싱을 진단받고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아이와 약물 복용이 이제 결여된 아이들 간의 생존 기간 차이도 이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록한 배의 원인이 이제 과도한 당분이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쌓이게 되면서 간이 비정상적으로 간도 커지고 망가지고. 간 수치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만성적인 호르몬 증가 상태가 면역력도 좀 떨어뜨리기 면역력 때문에 떨어뜨리고. 이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그리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신장도 망가뜨린다고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몸의 장기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네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이랑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런 쿠싱은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야 되나?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질환이니만큼 이제 부신을 자극해서 그 호르몬의 변화를 보거나 오줌에서의 그 코티솔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부신을 억제를 시켜서 이제 4시간, 8시간 후에 검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검사가 베스트다라고 하는 검사가 없고
각자 검사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검사를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이제 적절한 검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결과는 나오나요, 그럼요? 병원 내 분석 장비가 있으면은 당일 내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외부 수탁을 맡기는 경우는 2, 3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방 목적으로 미리 검사 받는 건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런 증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OP 증상, 이제 그런 증상이 없는데 굳이 호르몬 검사 정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르몬 검사는 아무래도 좀 딥한 검사니까 증상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검사가 있는 이유가 검사만의 장단점이 있어서 검사가 위양성, 이제 검사가 아닌데도 양성이 나온다거나 쿠싱이 맞는데도 음성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증상이 없는데 미리 검사를 해서 이제 오진단이 7세 이상이라면 이제 검진해서 일단 증상이 없는 친구한테 쿠싱 검사라는 호르몬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진상에서 초음파나 혈액 검사상 쿠싱을 의심해볼 만한 소견들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쿠싱에 걸렸어요. 그럼 치료는 주로 어떻게 하고요?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요? 평생 치료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85%에 해당하는 뇌하 수체에 의해서 양쪽 부신이 커지는 경우는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베토릴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통해서 가역적인 그런 호르몬을 좀 억제시키는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이 쿠싱 치료제 베토릴은요, 어떤 원리로 적용하는 건가요? 마치 당뇨에서 인슐린과 같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가 걸리는 환자들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거를 방지하고자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을 투여를 하듯이 코티솔을 낮추기 위한 그 가역적인 경우를 차단하는 약인 베토릴을 정량 복용을 하면서 증상을 좀 모니터링하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되고, 간혹가다 15%에 해당하는 부신이 한쪽에서 부분별하게 커지는 그런 형태인 경우는 수술로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베토릴이라는 약은요, 호르몬 억제하는 약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룰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인슐린도 당뇨 환자에서 적정 용량이 투여되지 않으면 저혈당 같은 증상이 생기듯이 모니터링 없이 이제 과량 투여가 지속된다거나 이제 어떤 수의사 처방 없이 아니면 보호자분이 임의로 약을 구해서 처방을 이제 용량 상관없이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부신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에디슨이라고 하거든요. 쿠신과 반대되는 질환인 에디슨과 관련된 오히려 과량이 무기력, 들어가면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밥을 안 먹는다거나 무기력한 증상이 생긴다거나 소화기 증상, 이제 설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꼭 안전한 용량을 수의사 판단과 상의 후에 처방을 받으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보통 어느 정도가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나요? 시장 용량에도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는 친구들은 이제 물 먹는 양 먼저 빠르게 감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피부나 간 수치 이런 변화들은 좀 수개월에 거쳐서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에 완화되는 걸 보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쿠싱은 제가 알기로는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종양이 있어서 종양이 그 부신에서 많이 분비되는 종양을 깔끔하게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평생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관리만 잘 된다면은 이제 당뇨처럼 적절한 인슐린과 식단이랑 식이 관리로 정말 건강한 관리만 잘 된다면은 정상 수명에 가깝게 이제 재수명을 누리다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병을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혈압과 같이 이제 관리하면서 함께 간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치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약값이 많이 비싼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호르몬 검사 같은 확진 검사비와 이제 매달 들어가는 약값, 그리고 약값이 아무래도 이 아이가 어떤 호르몬 용량이 들어가는지, 아이의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좀 비만이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 친구가 좀 고용량으로만 관리가 되는 경우는 약값도 그렇고 주기적인 재검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게 돼서 오히려 너무 늦게 진단돼서 합병증이 확인된 상태에서 아예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미리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5kg 강아지 기준으로 한 달 약값이 대충 얼마쯤 들까요? 증상과 몸무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작은 알약으로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 하에는 뭐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을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값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배토릴은요, 혹시 투약 시 보호자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르몬 제제다 보니까 이제 피부나 어떤 보호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캡슐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흡수 자체가 이제 식사와 함께 했을 때 흡수율이 제일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밥에 섞어서 이렇게 급여할 수 있게끔 그럼 웬만하면 캡슐을 까지 말고 캡슐채 먹여라. 캡슐째 무조건. 먹이고 이제 식사와 함께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알겠습니다. 쿠싱 진단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관리상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혹시요? 이제 근육이 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식사 관리를 할 때는 단백질이 높은 함량의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제 쿠싱 환자들은 간 수치가 높고 췌장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좀 높은 간식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영양적인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근육량을 만져서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진, 아까 말씀드린 ET 체형과 같이 근육은 없는데 배만 볼록 나온다거나 그러한 쿠싱 걸린 아이들과, 그래도 쿠싱의 조기 진단을 해서 근육량도 잘 보존을 시키고 이제 먹는 것도 잘 관리를 한 그룹과 생존율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의 약물 관리와 이런 식이 관리를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밤에 소변을 보는 게 막 자다 깨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물그릇을 밤에 치워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밤에 소변 실수를 하니까 아예 물그릇을 치우는 것을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약을 복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음수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몬 자체가 과하게 분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줌의 농축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는 탈수에 탈수 항상, 방지 차원에서 물은 마시게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자유롭게. 대신에 이제 물을 마시는 정도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아이가 약물로 인해서 쿠싱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욕시키거나 미용하거나 털을 빗길 때 주의사항은 따로 있을까요, 이런 애들은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티솔 과다로 인해서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목욕 시에는 자극이 적은 야공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제 미용을 맡기실 때도 다른 애들보다 피부가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미용사분에게 피부가 씹히지 않게끔 가위 컷을 좀 권장을 하거나 미용사분께 우리 아이 쿠싱이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니 좀 주의를 부탁을 한다거나 그러한 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헐떡거린다 그러는데 이게 더워서 헐떡거리는 건가요? 좀 시원하게 좀 나아지나요, 이런 거는요? 대사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가 좀 압박도 되고 이제 늘 헐떡거리는 약간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약간 아이의 포커싱을 좀 둬서 보호자분은 좀 춥다고 느끼시더라도 실내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를 시키는 게 이제 호흡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요, 쿠싱 증후군에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도록 데크라 배토릴과 함께 쿠싱을 찾아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질병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캠페인의 주목적입니다. 집에서 기록하면 좋은 쿠싱 체크리스트를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꼭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또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은요, 로봇 청소기, 즉석 카메라, 스타벅스 상품권 등 푸짐한 보호자 참여 이벤트와 사료 기부 행사도 진행 중이니까 이번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최영규 교수님과 노령견에게 비교적 흔한 질병인 쿠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